왜 허균은 400년이 지나도 역적으로 남았나? 광해군 10년, 조선의 문장가이자 문제적 사상가였던 한 인물이 한양 서쪽 저작거리에서 처형된다. 그로부터 사흘 전인 1618년 8월 10일, 비가 그치고 하늘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던 한양의 새벽, 남대문 성벽에 붙은 벽서 하나가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포악한 임금을 치기 위해 하남 대장군 정아무개가 온다. 역모를 알리는 듯한 이 벽서는 의군부의 수사 결과 허균의 측근인 현응민이 붙인 것으로 밝혀졌고, 권력의 칼끝은 필연적으로 시대의 질서에 도전한 허균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벽서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따른다. 정말 역모가 있었다면 왜 비밀리에 추진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고를 한단 말인가? 조선 정치에서 벽서는 종종 정적을 공격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지만, 이 사건에서 허균이 실제로 역모를 준비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광해군 말기는 인목대비와 영창대군을 둘러싼 폐모살제를 놓고 전국이 들끓을 때였고, 실세인 대북파 내부에서는 치열한 권력투쟁이, 밖으로는 명후군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등 극도로 긴장된 상태였다. 이런 시기에는 작은 사건 하나가 곧바로 역모로 확대되곤 했다. 역모 사건에는 흔히 대규모의 공범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았고, 수사 개시 3일 만에 처형이 이루어지는 데서 보듯이 일반적인 역모와 달리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확대 수사도 없었다. 또한 수사하고 판단하는 흐름이 아니라 먼저 판단하고 수사한 듯한 자치가 발견된다. 따라서 역사학계의 평가도 실제 역모였다는 주장과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이었다는 해석으로 갈린다. 이 무렵은 그렇지 않아도 조정에 수많은 무리를 빚던 허균을 탄핵하는 사관원 사원부의 상소가 빗발치던 시기였다. 실록에 나오는 허균의 인물평에서 괴물이라는 유명한 표현 역시 사관의 평이라기보다 허균을 탄핵하던 양사의 상소문에 실린 정치적 언어에 가까운 것이다. 허균은 천지 사이의 한 괴물입니다. 허균이 지은 죄는 오늘날 신하로서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라면 몸을 술에 매달아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고, 그 고기를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허균이 평생 해온 일을 보면 악이란 악은 모두 갖추었고, 인륜을 어지럽혀 더 이상 사람이라 할 수 없으며, 요망한 참언과 예언을 꾸며내는 것이 그의 특기입니다. 실록의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어딘가 객관성이 부족해 보인다. 일찍이 천재성을 인정받은 허균에 대한 평판이 이렇게 가혹했던 것만은 아니다. 특히 문장력과 박학다식한 독서에 대해서는 실록에서도 예외 없이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타고난 자질이 총명하고 여러 서적을 널리 읽어 문장을 잘 지었다. 원조는 그를 전폭적으로 신임했다. 과거 급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허균을 왕은 외교 임무에까지 기용했다. 그의 문장이 이미 조정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문명은 조선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명나라 문인 오명제는 조선 시인들의 작품을 모은 조선시집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조선에서 글짓기로 으뜸인 사람은 허균이다. 그러나 조선의 정치에서 이 천재 문인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천지 사이의 괴물이라는 평가도 허균의 다른 면모를 지적한 표현이다. 또 문제는 인정해도 부정적인 평가가 뒤따른다. 문장은 뛰어나지만 사람됨은 경망하고 방자하다. 허균에 대한 상반된 평가는 조선 후기 문인 유몽인의 야담집 어의야담의 일화에 소개된다.
허균이 9살 때 지은 시를 보고 어른들은 모두 감탄하며 장차 큰 문장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매부인 취연 우성전만은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장차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겠지만 허씨 집안을 뒤집어 놓을 인물도 바로 이 아이일 것이다. 허균은 1569년 명문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허엽은 동인계의 중진으로 퇴계 이황의 문인이었고 노인은 뛰어난 시인 허난설원이었다. 이 집안은 당대 조선에서도 손꼽히는 문학 가문으로서 허씨 오문장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였다. 허균은 젊은 시절 당대의 시인 이달에게 시를 배웠고 류성룡의 문인이었다. 특히 숙녀 사명대사도 허균의 스승이었다. 그는 문학적 재능을 일찍부터 인정받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아갔으나 삶은 순탄치 않았다. 허균은 양반 사회의 경직된 질서를 비판했고 서얼들과 자유롭게 어울렸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사대부 사회의 성리학적 질서에서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한 뒤 조정의 권력 구조는 크게 흔들렸다. 특히 1613년 발생한 개추곡사는 광해군 정권의 권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사건에서 임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이 영모 혐의로 처형되었고 이후 조정의 실권은 대북파로 기울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핵심 권력자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이이첨이었다. 허균 역시 이 시기 정치적 실세인 대북파와 가까워지면서 점차 조정에서 영향력을 얻게 된다. 광해군 정권의 가장 큰 정치적 갈등 가운데 하나는 임목대비 문제였다. 1617년 조정에서는 임목대비를 왕비의 지위에서 폐해야 한다는 폐모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허균 역시 이 논의에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행동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된다. 특히 대북파 내부에서도 권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균은 점차 고립되기 시작한다. 광해군 말기의 조정은 이미 극도로 긴장된 상태였다. 북인 정권 내부에서도 대북과 소북 사이의 갈등과 권력 다툼이 계속되었고 그 중심에는 기자헌과 그의 아들 기준격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이때 폐모론을 적극 주장하던 허균은 폐모론에 반대하는 기자헌과 대립했고 기자헌이 유배를 가자 그의 아들인 기준격은 배후에 허균이 있다고 의심하면서 허균을 탄핵했다. 허균을 향한 고발 역시 벽서 사건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기준격은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허균이 역모를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또 사관원 사원부의 탄핵 상소도 그치지 않았다. 그러나 광해군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남대문 벽서 사건이 터졌다. 왕은 비로소 벽서 사건과 기준격의 고발 내용을 함께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그 순간부터 사건은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한다. 허균은 의군부에서 국문을 받으며 벽서 사건 이전부터 제기된 기준격의 고발 내용에 대해 변론하고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사건은 놀랄 만큼 빠르게 결론에 이른다. 죄인의 혐의를 끝까지 밝히기 위한 장기 국문이나 공검 수사가 이어지지도 않았다. 조정의 일부 대신들조차 면밀한 신문 없이 형이 집행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이 점은 허균의 역모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며 처형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논란은 곧 가라앉는다. 결국 허균은 신복들과 함께 능지처참에 처해졌다. 정확하게는 거열형이다. 처형 직전 할 말이 있다는 허균의 외침은 무시되었다. 벽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사흘 만의 일이다. 광해군 일기에는 단 한 줄만 남아있다. 역적 허균, 하인수, 현응민, 우경방, 김윤황 등을 서쪽 저잣거리에서 참하였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처형 방식은 능지처참이라고 전해진다. 다만 실제의 능지처참은 조선에서 시행되지 않았고 거열형을 그렇게 불렀다. 사지가 갈갈이 찢기는 방식의 역모 사건이었으니 시신이 제대로 수습될 리도 없었고 수백 년이 지나 20세기 들어서 가묘가 조성되었을 뿐이다. 무엇보다 불투명한 것은 처형 과정이었다. 벽서를 붙인 현응민 등은
허균은 모르는 일이며 억울하다고 말했지만 무시되었다. 더구나 허균의 죽음을 놓고 무리한 처형이었다는 기록까지 있다. 폐모론을 둘러싸고 허균의 정적이 되어 유배를 다녀오기까지 한 기자헌의 말이라 설득력이 있다. 공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안도 끝나지 않았는데 서둘러 처형했으니 훗날 반드시 논란이 있을 것이다. 변모 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이렇게 허균 일파의 사형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조선시대 내내 재수사나 신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억울한 죽음이었을지는 모르나 역적으로 몰린 이상 공식적인 복권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도 영모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왜 하필 남대문이었는가? 조선 역사에는 수많은 역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신원이 되고 복권되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정여립과 허균만은 지금까지도 역적으로 남아있다. 왜 조선은 그를 끝내 용서하지 않았나? 성리학적 질서에서 허균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많았다. 그는 일찍부터 적서 차별 등에 반대하며 인재를 두루 등용하자는 주장을 내세웠다. 홍길동전의 혁명적 사상이 허구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또 유교 국가에서 불교에 심취하는 언행을 숨기지 않았다. 호민론을 통한 민본 사상을 주장한 것도 조선 사회의 계급 질서에 도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천하에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오직 백성뿐이다.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이 보는 것이고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이 듣는 것이다. 다만 상관된 평가와 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문학적으로 천재라는 평을 들었지만 매창 등의 기녀와 교류하고 임지의 기생을 동행하는 등 기벽으로 구설에 자주 올라 파직과 복직을 반복했다. 무엇보다 효를 으뜸의 가치로 내세우는 유교 질서에서 인목 대비 폐모론에 앞장선 것은 이첨에 꿰매 빠진 것이라는 후손의 변론이 있다고 해도 당시로서는 묵과하기 힘든 사건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엄청난 독서량과 천재적인 문장이 재승박덕과 기행괴벽이라는 욕을 먹을지언정 그 오랜 세월 천지간의 괴물로 불릴 일인가. 다만 그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허균이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행동했다는 점이다. 영모 혐의를 받았을 때 주위에서는 피신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았다. 대신 성소 부부고를 비롯한 자신의 문집과 헌안소런의 시문을 딸의 집으로 옮겨놓고 이튿날 꼿꼿한 선비답게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먼저 그를 보존한 것이다. 허균은 또 서얼과의 교류, 기생과의 교유, 불교 승려들과의 왕래처럼 당시 사대부 사회에서 금기시되던 일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무엇보다 그의 기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일화는 남녀의 정욕에 대해 남긴 말이다. 남녀의 정욕은 하늘이 주신 것이요 인류는 성인이 가르친 것이다. 하늘은 성인 위에 있으니 나는 차라리 인륜을 어길지라도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 여러 면에서 볼 때 조선의 사대부 사회에서 허균처럼 자유롭게 살았던 인물이 설 자리는 넉넉하지 않았다. 특히 주자학을 국가의 이념으로 삼은 조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기질을 숨기지 않았던 허균을 일부의 주장대로 권력에 편승한 기회주의자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의 낭만과 자유가 신원서판이라는 당시의 기준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보기 드문 천재를 받아들일 여유가 조선 사회에 없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명나라 사신 주지본이 조선의 시를 소개한 조선시선을 편찬할 때 그 작품들을 골라준 사람도 바로 허균이었다. 그는 조선시를 외워 낭송했고 그것이 기록되어 중국에서 책으로 간행되었다. 그 속에는 그의 누이 헌안서론의 시도 포함되어 있었다.
허균은 어쩌면 조선 문학을 처음으로 외부 세계에 소개한 일종의 문학 큐레이터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했다. 교산 허균. 그는 뛰어난 문제와 달리 세상을 뒤엎는 혁명가로서는 전략적으로 치밀하지 못한 서생이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역적과 혁명가라는 상반된 평가는 둘 다 맞을는지도 모른다. 시대를 앞질러간 평등 사상 자체가 혁명적인 동시에 기존 가치에 대한 반역이었으니 말이다.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그가 신원되지 못한 것도, 홍길동전의 저자라는 사실이 갑오경장 이후에 알려진 것도 기존의 질서에 도전했기 때문일 것이다. 성리학이 지배하던 당시에 진보 지식인으로서 시대를 앞질러간 그의 이상은 지금도 빛나는 가치가 분명하다. 양천 허씨 문중을 제외하고 아직도 400년이 넘도록 공식적으로 복권되지 못한 채 역적으로 남은 허균. 혹시 우리의 내면에 지워지지 않는 신분 질서의 유전자와 성리학적 당파성이 뿌리를 내린 것은 아닐까?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